그날도 저는 마지막 불이 꺼진 사무실에서 혼자 일을 마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병원비, 시댁생활비, 카드값 그 모든 걸 감당하는 사람이 저였기 때문입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시아버지는 제 가방부터 뒤졌습니다. 월급이 들어왔는지, 통장은 얼마나 남았는지, 그리고는 갑자기 제 뺨을 내리쳤습니다. 며느리가 밤늦게까지 돌아다니면 집안 망신이야. 두 번째 뺨이 날아왔을 때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돈 버는 기계라는 걸요. 시아버지는 마지막 선택을 강요했습니다. 당장 회사 그만둬. 아니면 이 집에서 나가. 정적이 흘렀고 제 심장은 이상하리만큼 차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했습니다. 그만둘 건 남편입니다.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주저앉았고 시아버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감춰왔던 진실을 알아버렸으니까요. 결혼 7년 저를 이용한 건 단순한 경제적 착취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드러난 진실은 모두를 무너뜨렸습니다. 제 이름은 박수진, 올해 43입니다. 서울에서 중소기업 경리로 일하며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입니다. 남편 김태중과는 7년 전 맞선으로 만났습니다. 수진 씨는 참 똑똑하고 능력 있으시네요. 첫 만남에서 그가 했던 말입니다. 당시 저는 그게 칭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관찰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쓸모가 있겠다는. 결혼식 날 시아버지 김철수는 축사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몸이 약해서 말이야. 며느리가 든든해야 집안이 선다네. 시어머니 한옥자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잘 부탁해요. 당신이 아니면 안 돼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요. 결혼 후 한 달도 안 돼 남편은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더는 못 다니겠어. 무슨 병이에요? 정확히는 모르겠어. 그냥 피곤하고 기운이 없어. 병원을 5곳 다녀도 특별한 진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집에만 있었고 저는 혼자 벌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은 3층짜리 낡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1층에 시부모님, 2층에 저희 부부, 3층에는 남편의 형 김태호와 조카가 살았습니다. 형님은 사업 실패 후 집에 얹혀 살고 있었고 형수는 3년 전 가출했습니다. 조카 지훈이는 중학생이었습니다. 수진아, 지훈이 학원비 좀 내줘. 수진아, 아버님 보약값 좀 보태줘. 수진아, 이번 달은 카드값이 좀 많이 나왔네. 매달 제 월급은 시댁 가족 전체의 생활비로 사라졌습니다. 남편 병원비, 시부모님 생활비, 지훈이 교육비, 집 관리비까지 제 명의로 된 카드만 4개였습니다. 어느 날 밤 시어머니가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수진아, 태준이 좀 이해해줘. 몸이 약한 게 죄는 아니잖니. 그래도 어머님, 남편도 뭐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너는 아직 모르는구나. 이 집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저도 힘듭니다. 그래도 넌 젊잖아. 태준이는 나이도 있고 형편도 있고. 형편이요? 저는 묻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 눈빛이 너무 절박했으니까요. 그날 밤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정말 아픈 거예요? 아니면 무슨 소리야? 당연히 아프지. 그럼 정밀 검사라도 다시 받아봐요. 수진아, 너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남편은 화를 냈고 저는 사과했습니다. 그게 반복이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우연히 남편의 문자를 받습니다. 형, 오늘도 PC방에서 저녁 먹을게. 집에는 늦게 들어갈게. PC방? 몸이 아파서 누워만 있다던 남편이요? 저는 그날 일찍 퇴근해서 남편을 미행했습니다. 남편은 PC방에 들어갔고 4시간 동안 게임을 했습니다. 멀쩡하게, 건강하게.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따졌습니다. 당신 아픈 거 거짓말이죠? 수진아, 그게 아니라 4시간 동안 게임하는 사람이 일은 못한다고요? 시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며느리가 남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하지만 아버님, 남편이 저를 속였어요. 속여? 태준이는 진짜 아픈 거야. 몸이 약해서 밖에서는 못 버티는 거라고. 그럼 PC방은요? 게임은요? 그건 스트레스 풀려고 하는 거지. 말이 안 되는 변명이었지만 시댁 식구들은 모두 남편 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친정에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이혼하고 싶어. 수진아, 결혼이 그렇게 쉬운 줄 알았니? 참아. 남자가 다 그래. 친정 엄마조차 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그 사건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더 나빠졌습니다. 시아버지는 제가 집에 들어올 때마다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월급 들어왔지? 통장 내놔. 아버님, 제 월급인데요. 이 집에 사는데 뭐가 내 거야?
다 가족 거지. 시어머니는 매일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좀 더 벌어와. 요즘 생활비가 너무 빠듯해. 어머님,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최선? 내가 진짜 최선을 다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겠니? 형님 태호는 아예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수진아, 너는 이 집에서 제일 젊고 능력 있잖아. 내가 가족 먹여 살려야지. 형님도 일하실 생각은 안 하세요? 나는 사업 망해서 신용불량자야. 일자리 구할 수가 없어. 그럼 아르바이트라도. 아르바이트를 내가 해? 내 나이가 몇인데? 아무도 일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70대 중반이지만 아직 건강했고 형님은 50살, 남편은 44이었습니다. 하지만 일하는 사람은 저 혼자였습니다. 조카 지훈이가 어느 날 제게 말했습니다. 고모 미안해요. 제 학원비 때문에. 아니야 지훈아, 내 잘못이 아니야. 그래도요. 고모가 너무 힘들어 보여요. 지훈이는 공부만 열심히 해. 그게 고모 위로야. 하지만 지훈이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의 구조가 잘못됐다는 걸요. 어느 날 회사에서 승진 기회가 왔습니다. 수진 씨 이번에 대리 승진하세요. 축하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월급도 50만 원 올랐습니다. 저는 기뻤습니다. 이제 조금은 숨통이 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승진 소식을 전하자 시아버지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래? 그럼 월급이 얼마나 올랐어? 50만 원이요. 50만 원? 그럼 이제 생활비를 더 내야겠네. 네? 하지만 이건 제가 노력해서. 가족인데 뭐가 내 거야. 당연히 가족 생활비에 보태야지. 시어머니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수진아, 내가 능력 있는 건 축복이야. 그걸 가족한테 나눠야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승진한 날 밤 남편이 제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고생 많아. 미안해. 당신은 왜 안 미안해요? 왜 당신은 일 안 해요? 나도 하고 싶어. 하지만 몸은 멀쩡하잖아요. PC방 가고 친구 만나고 술도 마시면서. 그건 다른 거야. 뭐가 달라요? 밖에서 일하는 건 스트레스가 심해서 내 몸이 못 버텨. 말도 안 되는 논리였지만 남편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이불을 뒤집어쓰고. 다음날 시댁 가족 회의가 열렸습니다. 수진아, 앉아봐. 시아버지, 시어머니, 형님, 남편이 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무슨 얘기인데요? 시아버지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 집을 리모델링 하려고 해. 대출 좀 받아줘. 대출이요? 그래, 내 명의로. 신용이 내가 제일 좋으니까. 하지만 저는 가족인데 이것도 못해줘. 저는 그 서류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이건 제가 감당할 수 없어요. 뭐? 저도 빚이 있어요. 카드값만 해도 한 달에 200만 원이에요. 그건 내가 쓴 거잖아. 아니에요. 가족들 생활비예요. 시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우리가 그렇게 믿었는데 넌 정말 차갑구나. 어머님, 그게 아니라. 됐어. 이 집에서 나가. 시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당장 나가. 내가 없어도 우리는 살아. 저는 그날 밤 집을 나왔습니다. 가방 하나 들고 친구네 집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3일 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돌아와.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뭐라고요? 스트레스 때문에 뇌졸중 오셨대. 빨리 와. 저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저는 절대 알아서는 안 될 진실을 듣게 됩니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시어머니와 형님이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은 괜찮으세요? 수진아, 다 내 탓이야. 내가 그렇게 나가니까 아버지가. 제 탓이요? 형님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내가 대출만 받아줬어도 이런 일 없었어.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일단 시아버지부터 확인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와 말했습니다. 경미한 뇌졸중입니다.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럼 괜찮으신 거죠? 네, 하지만 스트레스 관리는 필수입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수진아, 이제 알겠지? 내가 없으면 이 집이 무너져. 어머님, 돌아와. 대출은 안 받아도 돼. 그냥 돌아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떠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우연히 형님과 남편의 대화를 엿듣게 됐습니다. 형, 이번엔 진짜 잘했어. 그래, 아버지 연기 완벽했지? 응급실까지 가는 건 좀 과했지만. 아니야. 그래야 수진이가 겁먹고 돌아오지.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연기라고요? 아버님이 쓰러진 게 거짓말이라고요? 다음날 저는 의사 선생님을 따로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시아버님 상태가 정말 뇌졸중이 맞나요? 네, MRI상 아주 경미한 경색이 있었습니다. 그럼 응급실에 실려올 정도는 아니었던 거죠? 사실 그 정도는 아니었죠. 그냥 집에서 쉬셔도 될 정도였어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저는 병실로 돌아가 시아버지를 똑바로 봤습니다. 아버님, 일부러 그러신 거죠? 뭐? 병원에 올 정도 아니었다면서요? 시아버지 얼굴이 굳었습니다. 뭔 소리야? 난 진짜 아팠어. 의사 선생님한테 들었어요. 집에서 쉬셔도 될 정도였다고요.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수진아,
수진아, 그래도 아픈 건 사실이잖아. 하지만 저를 불러드리려고 일부러 응급실에 오신 거잖아요. 그게 뭐 어때서? 넌 며느리잖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ATM이에요.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낯선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단정한 옷차림의 여성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김철수 씨 병실 맞나요? 누구세요? 여자는 저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며느리분이세요? 네, 그런데요. 저는 법무법인 정의 소속 변호사 이미연입니다. 변호사라니요? 무슨 일이세요? 김철수 씨와 김태호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뭐라고요? 시아버지와 형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변호사님, 그게 무슨... 이미연 변호사는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3년 전 두 분이 다단계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피해자 17명에게 총 2억 3천만 원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2억 3천만 원이요? 네. 그리고 현재까지 한 푼도 배상하지 않으셨죠.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당신 이거 알고 있었어요? 남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진아, 그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변호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피해자 중 한 분이 이번 달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분 유족이 강경하게 나서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린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어머님도 몰랐다고요? 그게 아버지와 태호가 투자라고 해서 모든 게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의 병도 시댁의 가난도 저를 붙잡으려던 모든 것도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집안은 저를 이용해서 빚을 갚으려 했던 거였습니다. 병실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이 사람들이 저한테 무슨 짓을 한 건지 아세요? 며느리분, 제가 알기론 7년간 저를 속였어요. 남편은 아픈 척, 시아버지는 가난한 척하면서 제 월급을 모두 빼앗아갔어요. 시아버지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빼앗았다니, 우리가 언제? 그럼 뭐예요? 제 명의 카드 4개, 빚 5천만 원은요? 형님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내가 쓴 거잖아. 거짓말 마세요. 형님 사업자금, 아버님 골프회원권, 지훈이 해외 연수비까지 다 제 카드로 끊었잖아요. 시어머니가 울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우린 정말 어쩔 수 없었어. 빚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저를 이용한 거예요. 이용이 아니라 가족이니까. 가족이요? 가족이 이래요? 저는 남편을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은 뭐예요? 결혼 전부터 계획한 거였어요. 남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7년을 속이고 미안하다고만 하면 돼요. 난 선택권이 없었어. 무슨 소리예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눈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형이 사기 사건 터졌을 때 아버지가 나보고 결혼하래. 능력 있는 여자 만나서 빚 갚으라고. 뭐라고요? 맞선 주선한 것도 아버지야. 내가 대기업 경리라는 거 알고. 시아버지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태준아, 입 닥쳐. 하지만 남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픈 척한 것도 PC방 간 것도 다 아버지 짓이었어. 며느리가 바깥일만 신경 쓰게 만들어라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저는 뭐였어요? 그냥 돈벌이 도구였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수진아, 처음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아니야. 우린 정말 널 가족으로. 거짓말 마세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저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 한마디 해주신 적 있어요? 아파서 쉬라고, 힘들면 의지하라고 말해주신 적 있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분, 혹시 피해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으신가요? 카드, 명세서나. 다 있어요. 7년치 전부. 그럼 민사 소송 가능합니다. 사기 결혼으로도 볼 수 있고요.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감히 시아버지를 고소해? 내가? 왜 안 돼요? 범죄자인데. 이 집에서 당장 나가. 내 짐 다 버려놨다. 저는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후련하게. 고맙습니다. 그게 제가 원하던 거예요. 병원을 나서는데 남편이 뒤따라왔습니다. 수진아, 기다려. 왜요? 난 정말 미안해. 처음엔 아버지 말 들어서 그랬지만 나중엔 진짜 널 사랑하게 됐어. 사랑이요? 응, 진심이야.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이용하지 않아요. 속이지 않아요. 7년 동안 한 번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잖아요. 수진아, 이혼 서류 보낼 거예요. 서명하세요. 그리고 저는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한 가지만 알아도. 저는 멈춰 섰습니다. 뭔데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낳은 아이, 그 애도 우리 거야.
거야.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3년 전 내가 유산했을 때 기억나? 그게 다 계획이었어.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년 전 저는 임신 4개월 만에 유산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말은 달랐습니다. 내가 임신했을 때 아버지가 말했어. 아이 낳으면 며느리가 일 못한다고. 그래서요? 그래서 내가 내 음식에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약을 넣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우린 선택권이 없었어. 빚이 너무 많아서. 저는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선택권이 없었다고요? 제 아이를 죽인 것도 선택권이 없어서였어요. 수진아, 그게 가족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남편이 달려왔습니다. 수진아, 나는 몰랐어. 진짜 몰랐어. 거짓말. 아니야, 진짜. 당신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한테 그렇게 차갑게 굴었던 거잖아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봤습니다. 변호사님, 이것도 고소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상해죄, 태아 살해 교사죄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시어머니가 울부짖었습니다. 수진아, 제발. 우린 가족이잖아. 가족은 서로를 죽이지 않아요. 저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친구 집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7년간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분노, 배신감, 슬픔, 허무함. 하지만 그 속에서 한 가지 감정이 또렷하게 남았습니다. 해방감. 다음 날 저는 법률사무소에 찾아갔습니다. 이혼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모두 진행하고 싶어요. 네, 증거는 충분합니다. 승소 가능성 높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최소 1억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돈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 재판은 6개월 뒤 시작됐습니다. 법정에서 시아버지는 끝까지 우겼습니다. 며느리가 자발적으로 도와준 겁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카드 명세서, 문자 기록, 통화 녹음, 심지어 이웃 주민 증언까지. 판사는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원고를 계획적으로 이용했으며 심지어 태아의 생명까지 위협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시어머니는 법정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진아, 제발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혼 인정, 위자료 8천만 원, 손해배상 1억 2천만 원, 시아버지와 형님 사기죄로 징역 2년, 시어머니 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 남편은 공범으로 인정되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저는 법원 계단에 앉았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시원했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자유로웠습니다. 그때 조카 지훈이가 다가왔습니다. 고모 미안해요. 지훈아, 고모 덕분에 학교 다닐 수 있었는데 전 아무것도 몰랐어요. 괜찮아. 내 잘못 아니야. 고모 앞으로 어떻게 살 거예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지훈아, 고모는 이제 고모를 위해 살 거야. 그날 밤 저는 새집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온전히 제 공간이었습니다. 벽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짐도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간은 제가 꿈꿔왔던 곳이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이용하지 않는 곳. 창문을 열자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늘 너무 늦게 오지만 자유는 언제든 선택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걸.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걸.